네, 지금까지 직업 상담학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직업 심리학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진도 좀 빠르게 나갈 거예요. 직업 상담학에서는요, 직업 상담 시에 상담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즉, 선택에 둘 것이냐, 뭐, 발달에 둘 것이냐, 아니면 정신 역동에 둘 것이냐 등등에 따라서 상담 수행 방법이나 기법들이 다르고, 그리고 다른 것들, 이제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이제 전체적인 상담이 수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직업 심리학에 와서는요, 직업 심리와 관련된 개별 이론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이후에는 어떤 뭐 직업 스트레스라든지 직무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직업 심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요, 특성 요인 이론이에요. 우리 이전에 봤죠. 직업 상담에서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봤어요. 직업 상담에서 특성 요인 이론에 입각한 진로 상담을 봤습니다. 그죠? 아주 초창기 이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900년대 초반에 나온 이론이고, 파슨스에 주창되었다라고 해서 뭐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주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이 이론을 토대로 이후에 뭐 윌리엄스나 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뭐 이론이나 이론적 배경이 바탕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우리가 이 직업 상담학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도 이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었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이건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알고 직업을 알고 매칭을 하면 좋다 이거잖아요. 그죠? 어떤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직업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 정보를 기초로 한 합리적인 선택, 이 세 가지가 이제 직업 선택, 특성 요인 이런 모형인데요. 어쨌든 이것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슨스에 주창되었고, 후대 학자들 윌리엄슨, 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체화된 이론입니다. 아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지금. 제 1절 특성 요인 이론의 제 개념에서 1번 특성 요인 이론의 특징이요. 읽어보시는데요.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과 직업을 구하는 요인에 관심을 두는 이론에 제시한 학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특성 요인 이론의 학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온 적도 있고요. 필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누구예요? 파슨스, 윌리엄스, 헐은 모두 특성 요인 이론에 입각한 학자들이죠. 로라고 나온 경우가 있는데 로는 아니에요. 뒤에서 나오는 로의 욕구 이론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나올 여지도 있다. 두 번째요, 기본 가정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은 각 개인마다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이것에 맞는 직업을 잘 찾아줘야 된다. 이건데, 결국에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고, 직업도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으니까 개인의 적성, 흥미, 능력,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업 고유의 특성, 직업이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특질적인 것들을 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성과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특성과 요인 간에 뭘 잘해주면 된다? 매칭, 짝짓기, 이걸 잘해주면 가능하다. 이 연결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인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이 잘 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끝이죠. 이게 바로 기본 가정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클라인과 바이너 등이 내린 특성 요인 이론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개인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직업마다 성공에 필요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인. 그 다음에 직접적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다. 두 개 연결해 주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연결이 잘 될수록 직업의 성공 가능성 커진다. 어려울 게 없죠. 실기 필기에 나올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 가정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요, 가끔 나오는 것 중에 이 더 알아보기 비판점, 특성 요인 이론의 비판점이 있는데, 이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 가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적성, 흥미, 능력과 같은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전제죠. 뭐다?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전제인데,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매칭을 한다. 이게 전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비판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특성 요인 이론은 뭐다? 뭐 예를 들어 포켓몬스터 요새 난리죠. 근데 포켓몬스터 보면 어떤 포켓몬들은 막 이제 물 속성, 불 속성, 전기 속성 뭐 이렇게 속성이 굉장히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게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데 이게 특성 요인의 기본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니야, 이 사람은 어디 파티에 자주 가고 친구들도 많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도 잘 붙이고 이런 어떤 외향적인 특징들, 이런 행동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묶어놓은 게 특성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변한다 이러면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있는 거죠. 즉 이제 포켓몬의 특성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아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겁니다. 더 알아보기 비판점, 아나스타시는 특성이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 범주이다. 즉 범주로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비판점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3번 주요 내용이요. 주요 내용. 말씀드린 대로 파슨스의 직업 선택 모양에 따르면 현명한 직업 선택에서 세 가지 요소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뭐 써야 돼요? 개인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게 해준다. 이게 세 가지 요인인데 그 다음에 이 더 알아보기 보면 윌리엄슨의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이에요. 이게 근데 교수님도 교재를 찾아봐도 이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의 못 찾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시험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세요. 막 달달 외운다 이렇게 보다는 어쨌든 간에 윌리엄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을 실현하고 이렇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가치관이나 기본 가정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됐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이제 제2절 홀랜드의 성격 이론, 이것도 특성 요인 이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국에 인간에게는 어떤 성격이 있고 특정한 성격이 있고 직업에도 일정한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이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홀랜드는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육군에서 모병 면접관이라는 걸 근무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병 면접관이 뭐예요? 이제 면접 보고 이제 그 군인들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천 명의 입대병을 분류하고 이런 업무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는 이제 수많은 군인을 만나고 이 군인들을 분류하면서 이들이 가진 성격적 특성을 몇 개의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초적인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후에 홀랜드는 인간에게는 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직업 환경에도 6가지 환경 유형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특정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가정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은 성격 유형과 환경 유형이 잘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만족하고 성과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점에서 특성 요인 이론과 굉장히 유사한 이론이죠. 보면요, 그러면 1번 의 한번 읽어볼게요. 홀랜드 이론은 성격 유형에서 개인차를 진로와 관련지어 기술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개인의 성격은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6가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환경도 마찬가지 6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탐색한다. 그 다음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성격과 그 다음에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정 성격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보다 만족하고 성과가 높아진다. 어렵지 않죠? 기억하세요. 됐고요. 2번 성격 유형이요.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빈출되는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도 하나 들어갈 거예요. 이 성격 유형이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건 모르시면 안 되고 제가 정말 최대한 쉽게 풀었었거든요. 이건 꼭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필기, 실기 당연히 두루 나오고요. 특히 실기에 많이 나와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뭐 리아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영어를 쓸 건 아니니까 현탐 예사진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통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하시죠. 현실형의 현, 탐구형의 탐, 예수형의 예, 사회형의 사, 진취형의 진, 관습형의 관, 현탐 예, 사, 진, 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씩 읽어보죠. 성격 유형. 개인에게도 이 현탐예 사진관의 6가지 성격 유형이 있고 직업에도 현탐예 사진관의 6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현실형, 기계나 도구, 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선호한다. 목수나 트럭 운전사. 탐구형, 분석적이고 이해와 예측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심리학자이거나 공학자. 그 다음에 예술형, 자유롭고 체계적이지 않은 활동을 선호한다. 음악가이거나 미술가이거나. 그 다음에요. 사회형,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선호한다. 교육자 상담가. 진취형, 조직적 목표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지시하는 것을 선호한다. 정치가이거나 사업가이거나. 그 다음에 관습형, 자료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계산적 활동을 선호한다. 사무원, 도서관, 사섭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현탐예 사진관 기억을 하시고요. 결국에 육각형 모양 헥사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한번 그려보면 제가 그림을 이게 환경이 좋진 않아서 어쨌든 여기가 현, 탐, 예, 사, 진, 관 이렇게 6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또 어디예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직업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뒤에서 당연히 다시 보겠지만, 그러니까 현실형의 사람이 현실형의 직업을 만나면 당연히 더 좋다,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요, 넘어와 보면 우리 이제 심리검사 같은 거, 그러니까 이 홀랜드의 성격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이 어떤 현타미의 사진관 이것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어쨌든 이 육각형 모양, 이 헥사건 모양은요, 직업 심리의 아이콘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업 심리학의 역사상 가장 잘 검증된 결과물로 평가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뒤에서 볼 어떤 직업 선호도 검사라든지 이런 심리 검사들이 이 육각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니까 어쨌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각형 모형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 뭐다? 우리가 이 고용입사 같은 데 가서 직업 선호도 검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숏이 있고요, 짧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업 선호도 검사 L이 있는데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L은 롱이에요, 긴 거. 어쨌든 이 직업 선호도 검사 결과를 보면요, 개인의 관심과 흥미를 측정해서 적합한 직업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흥미 유형을 6가지를 분류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 결과를.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당신은 뭐 RI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RI다, 뭐 이런 식으로. RI가 뭐의 약자예요? 현실형과 탐구형의 약자죠. 이걸 어떻게, 그래서 RI형이 주어졌는데 뭐 어쩌라고? 이거 해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석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유형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보면, 다시 이 모델을 그려보면, 현, 탐, 예, 사, 진, 관이죠.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해보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현실형과 탐구형,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현실형, 탐구형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일관성은 뭐냐? 유형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낸다. 개인이 어떤 성격 유형 하나, 뭐 현실형 딱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당하기도 사실 어렵죠. 성격이 그냥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해보니까 현실형이고 탐구형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RI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2가지 유형을 줘요. 2가지 유형을 주는데, 이게 현실형과 탐구형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근접하게 붙어 있죠. 멀지 않게 붙어 있죠. 이렇게 근접한 유형이 나올수록 일관성이 있는 유형이고요, 먼 유형이 나올수록 일관성이 없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탐구형이 나오고 진취형이 나왔다, 탐구형이 나오고 진취형이 나왔다, 이러면 좀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게 맞잖아요. 현실형과 탐구형은 뭔가 비슷해요. 그렇죠? 뭔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예술형과 사회형도 뭔가 비슷하고, 근데 뭐 탐구형과 뭐 진취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달라 보이죠.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측성, 제일 밑에 계측성이라는 개념을 뽑아냈어요. 계측성은 이 현실형과 탐구형이 거리는 가깝죠. 요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거리는 가까이 있는데 실제로 상관관계는 높다고요. 현실형과 탐구형은 되게 비슷해요. 둘이 뭔가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는 짧지만 뭐다? 상관관계는 높다, 즉 반비례한다, 이론적 관계가 반비례한다라는 게 뭐다? 계측성이에요. 계측성. 그 다음에요, 정체성은 그냥 말 그대로 이러한 특성들, 개인의 어떤 현실형이냐 탐구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되는가, 그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는가를 얘기하니까 이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치성이에요. 일치성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까요? 이게 가장 홀랜드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 성격과 환경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일치성이에요. 뭐와 뭐? 성격과 환경 간의 관계, 개인의 성격과 환경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유형의 사람이 상담가로 활동하는 건 일치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치성이 높죠. 그죠? 근데 사회적 유형의 사람이 정비공으로 일을 해요. 이건 일치성이 높아야 낮아요? 낮은 거죠. 그죠? 일치성이 높을 때 능력이 발휘되고 이에 따라 보상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 요 내용이죠. 그 다음에요, 정체성 받고 계측성까지 받네요.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2번, 3번은 꼭 기억하세요. 일변정치계, 이런 식으로 해석 차원이요. 일관성의 일, 변별성의 변, 정체성의 정, 일치성의 치, 그 다음에 계측성의 계, 일변정치계,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모른다 이러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설명드릴게. 이 해석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 변별성,
변별성 관련해서 보면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이 얼마나 뚜렷하게 구별되는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심리검사 특성마다 좀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걸 해보면 진짜 육각형이 요만하게 나오거든요. 요만하게 그냥 이렇게 나와요. 뭐 어디 안에 뾰족한 부분이 없이 나와요. 뾰족한 부분이. 근데 아주 뾰족한 사람들도 있겠죠. 아주 이 변별성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뭐다? 변별성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변별성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해석 차원에서 일변, 정치, 개, 얘네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한점이 나오는데요. 제한점. 첫 번째 제한점, 그러니까 성격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제한점. 그 다음에 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쨌든 간에 이 이론을 가지고 대면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이나 가이드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도 비판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차별, 남녀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에 사회적 유형에는 이런 직업들이 있어. 이렇게 여성적인 직업들을 나열하고, 현실적 유형에는 이런 직업들이 있어 라고 나열을 하는데 여성적 직업을 빼요. 이러면 여성이 제한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될 수 있죠. 이래서 남녀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비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신의 성격을 수정하거나 직업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성격을 개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신의 환경을 개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럴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판점이에요. 정말 가끔 실기시험에 나옵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충분히 이해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됐고요. 그 다음에요. 제3절 욕구 이론이에요. 욕구 이론. 로의 이론인데, 로의 이론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이게 로의 욕구 이론은 활발하게 연구되고 이런 이론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험에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로는 어릴 때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들 있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차가운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도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청해도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해도 이 부모가 이걸 들어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 가급적이면 접촉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방법을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비인간 지향적인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술직이나 5개 활동직 같은 걸 선택하게 된다고 하고요. 반면에 어떤 따뜻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성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욕구라든지 내가 어떤 궁금한 사항,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모가 나를 따뜻하게 수용해 줬을 테니까 어떤 욕구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이걸 해결하고 만족하는 독특한 방식을 배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격이 되고 직업이 되면 따라서 그들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테니까 당연히 인간지향적인 서비스나 비즈니스직 같은 걸 선택한다는 게 바로 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로의 이론은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위기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우리 시험에 이것까지 내야 되나 싶긴 해요. 근데 정말 실기 시험에 매슬로우 욕구 위기의 이론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오니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되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봤던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매슬로우는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기본 욕구 5개로 구성된 이제 계층적으로 구성된 이 계층 구조에 따른 욕구 단계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래께 충족이 되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욕구 충족이 된다. 이런 이론을 펼쳤죠. 그러니까 비판점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1단계 뭐예요? 생리적 욕구. 그게 충족되면 2단계 안전의 욕구. 3번째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게 충족되면 4번째 자기 존중 욕구, 5번째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아간다. 요 정도 해서 1, 2, 3, 4, 5단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2번 직업 분류 체계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보면 직업 분류 체계, 로는 1의 세계를 8가지 장과 6가지 수준으로 구성된 2차원의 세계를 조직화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크게는 어떤 카테고리를 구분한다고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사람을 회피하는가, 사람을 지향하는가, 이렇게 2가지 태도로 구분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 회피적 직업의 3개, 사람 지향적 직업의 5개
개의 직업을 나열을 했어요. 직업군을요. 그래서 총 몇 개예요? 3개, 5개니까 8개죠. 8개. 그리고 이 8개는요. 다시 몇 가지 수준으로 나뉘는데 이 8개는 다시 몇 가지 수준으로 나뉘는데 총 6가지 수준이에요. 6가지 수준. 그래서 8 곱하기 6이에요. 8 곱하기 6. 이래서 그러니까 8가지의 직업군과 6가지의 직업 수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가. 그 직군에 있어서 요 수준으로 해서 8 곱하기 6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거기 읽어보면요. 그래서 8 곱하기 6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8 곱하기 6에서 어쨌든 간에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필기 시험에 나오는 건요. 필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수준 1이 가장 높고 수준 6이 가장 낮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요. 여기 보시면 6가지 수준은 근로자의 직업과 관련된 정규와 책임, 보수, 훈련의 정도를 말하면 수준 1이 가장 높고 수준 6이 가장 낮다잖아요. 근데 거꾸로 수준 1이 가장 낮고 수준 6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오면 그 틀린 거예요. 그렇죠? 수준 1이 가장 높아요. 1이 베스트.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넘어가 보면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2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향적, 그 다음에 사람 회피적 이렇게 있는데 지향적에 5개, 서비스, 비즈니스, 단체, 문화, 예능이 있고요. 회피에 기술, 모계, 과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필기 시험에 나올 문제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외우면 좋은데 다 만약에 못 외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교육직 있나요? 교육직? 사람 지향적인 직업군이나 사람 회피적 직업군에 교육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준, 레벨이요. 이 사람 지향적인 직업군이나 사람 회피적 직업군에 어쨌든 8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8가지는 각각의 수준이 있어요. 이 8가지 직업군에는 이걸 매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매우 비숙련적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1부터 6까지 나눠 놓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뭐가 가장 높다? 1이 가장 높다. 1이 가장 높다. 그리고 얘는요. 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거든요. 수준 1 가장 높은 거 고급, 수준 2 중급, 수준 3 준, 수준 4 숙련, 수준 5 반숙련, 수준 6 비숙련. 이거 순서대로 그냥 외우시면 되거든요. 로의 어떤 직업 분류 체계의 수준 6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실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 유형이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다? 처음에 말씀드린 게 로는 부모가 양육 태도를 어떤 양육 태도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차갑게 하냐 따뜻하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직업군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봤죠. 그럼 양육 태도도 뭐냐? 필기에 가끔 나오는데 그 뒤에 건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서를 집중하거나 회피하거나 수용을 해주거나 이 3가지 아닌 게 답이겠죠. 필기에 나올 테니까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